아니 먼저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광산구청장을 하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광산에 다시 갔습니다. 네. 민형배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어떻게 처음 뵙게 되는데 마침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뭐 임기 반환점이다. 그래서 두루두루 좀 한번 얘기도 할 법한데 민 위원장님이 가장 좀 적합한 인물이라는 얘기를 다 주위에서 다 했습니다. 좀 그래서 뜻밖인데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을 모셔오긴 좀 곤란하셨는 모양이군요. 그렇기도 한데 사적인 그 입김, 호흡을 맡아본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민 위원장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다들 한 마디씩은 꼭 하는 게 그 사람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어떡하죠? 그렇지 않아도 이 제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기 기다리고 있으면서 네. 저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시다가 저하고 뭐 이렇게 진지한 척 혹은 좀 딱딱한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 선생님이 정말 재미없으실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 반응이 지금 이제 뭐야 이거 갑자기 이럴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겁을 잔뜩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딱딱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딱딱하지 않게만 하면 하여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말을 복창하시면 돼요. 정치인은 정치는 탤런트다. 탤런트다. 예. 아무리 본인이 진정성을 가져도 그게 겸비되지 않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구청장을 할 때는 그게 좀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서 네. 계속 부딪히고 그 대민 접촉면이 되게 넓어서 거기서 가서 뭐 이제 노래도 부르고 농담도 하고 이런 게 좀 되는데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정책 얘기를 하려고만 들으면 이게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고 왠지 근거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럼 오늘은 하여튼 선생님의 그냥. 인도대로 그럼요. 아주 편하게 한번 해보기로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민영배 선생을 인생을 망쳐놓지는 않을 테니까 뇌리에 있는 걸 지우시고 솔직히 얘기하기 참 이 입장상 어려울 텐데 최대한 솔직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기대하는 이제 답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뭘 했는가, 무슨 노력을 했고 뭘 했는지를 2년 반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플러스 뭐가 아쉬웠는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뭘 하셨는가? 뭘 했는가. 그런 얘기 하려면 또 딱딱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딱딱하지 않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평가할 때 혹은 대통령이 뭘 했는가를 봐야 할 때는 우선 기준이 좀 예전하고 좀 달라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촛불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촛불을 든 시민들이 했던 핵심적인 요구는 뭐였냐면 야 이게 대체 나라냐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는 이게 나라냐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이른바 무너진 나라, 그러니까 부조리와 부패로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다.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국가의- 작동되지 않는 것을 그렇죠. 국가의 정상화했다. 정상화시켰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예. 나라의 기틀을. 100번 동의가 갑니다. 예.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다, 국가를 정상화했다라고 얘기하면 대체 뭘로 했는데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1번이 뭐냐 1번이 대개는 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경제를 가지고 경제에 관한은 좀 이 평가가 인색해요. 예. 그건 뭐 김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근데 예. 저더러 얘기하려면 제가 짧게 뭘 말하는데 조금 길게 하세요. 그러면. 인색하지는 않은데 예. 그러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 뭐 노동시간 단축, 예. 뭐 이 모든 것이 예.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결과가 걷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내수 확장 그리고 중간층 서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뭐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관념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그 경제 방향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 대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지금 그렇게 뭔가 이 공세적으로가 아니라 수세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예.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 수치를 통해서도 사실 확인할 수가 네. 있고 네. 또 그 방향에서도 이 시대 상황하고 맞고 그렇거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렇게 얘기하지 혁신성장.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 방향이 정확했고 그 성과가 있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될 텐데 저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느냐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의 기준이 이전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경제라고 하는 게 늘 이른바 수치로 표현되는 뭐 GDP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네, 네. 뭐 일자리가 몇 개나 늘었느냐 이렇게 봐왔잖아요. 근데 실업률, 이번에 실업률 뭐 네,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 정책의 방향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을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곤란한 게 그런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의 결과로 우리가 촛불 혁명까지 온 가장 근저에 뭐가 있었냐면 성장 위주의 정책,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이 몰고 온 양극화가 있었거든요. 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는 일 이게 중요했다.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타나는 거고 공정경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성장이 필요하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이제 혁신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저는 아주 적절하게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복원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예. 그것의 방향. 기반을 마련해 왔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와 사회를 얘기하면 언제든 경제가 우선이었어요. 예. 예. 그동안 어떤 정부도 모두 다 경제 성장을 앞장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동안 그렇게 사회를 동원해서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그런 그 체제로부터 아니야 이제 경제가 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이 성숙이 가능하도록 사회의 경제가 복무하도록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포용국가 경제정책이 맞물려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어야 비로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나 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저는 볼 수 있다. 전에는 직장 생활을 잘해서 이른바 돈을 벌려면 소득을 올리려면 일단 그 자체만 중요했어요. 그런데 만약 내 아이를 적당하게 맡겨놓고 안심하고 가서 일할 곳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되겠잖아요. 네. 생산성 자체도 떨어져요. 효율성 자체도. 불안해 내 아이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깔아주면 가령 보육 시스템을 잘 갖춰서 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언제든 무슨 일을 해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어. 사회적으로 돌봐줘. 이런 게 되면 되겠잖아요. 아까는 어려웠고 지금은 너무 길어. 제 생각엔 딱 한 줄로 할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출을 줄여드립니다. 과거 성장주의는 네. 소득을 높여드립니다거든요. 지출을 줄여드립니다는 내가 동일한 100만 원을 벌어도 타가비를 지자체에서 대신 해주고 통신요금을 국가가 재정 투자해서 좀 감면시켜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써야만 될 돈이 정부에 의해서 줄어들면 내 소득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똑같은 100만 원이 150만 원, 200만 원 가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여드립니다 하면 한마디로 끝날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면 어떡하냐. 지출을 줄여드립니다. 플러스 안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지출을 줄여드립니다만 가지고 보면 경제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임금의 수준을 좀 높여줘야 실제로 시장임금의 수준이 좀 낮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지금 용어도 되게 어렵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문영배 위원장님이 조금 용기를 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뭐가 아쉬웠다. 문 대통령 2년 반 동안에 뭐가 아쉬웠다. 참여자로서. 저는 이제
이건 되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역량이 있고. 제가 참여정부 때 비서관 할 때 그분이 이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하셨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쭉 모셔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제가 보이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예요. 그런데 국회는 여전히 예. 이를테면 박근혜 국회예요. 그냥 구시대 국회죠. 네, 예. 구시대 국회예요. 촛불정부 이전에 촛불혁명 이전의 국회예요. 이게 이 둘의 비대칭이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도화를 통해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들은 가령 개헌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 물을 먹었잖아요. 안 예. 되잖아요. 예.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어쨌든 국정의 중심에는 집행을 하고 있는 주된 그 집행력이 공직사회로부터 나와요. 예. 이 공직사회로부터의 광범위한 동의와 가치체계 내지는 철학의 공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정부는 우리 정부고 내 정부다. 나는 그냥 단순한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직업 공무원이라고 하는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촛불 시민혁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동의와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대목을 좀 이게 이제 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인적인 뒷받침이 되면 여러 정책들이 좀 원만하게 좀 갈 수 있는데 그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좀 가져오고 싶은 근데 그 대목이 좀 아쉽습니다. 예. 하여간 촛불 혁명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모든 걸 새롭게 출발시켜야만 하는 시점에 공직사회라든지 사회 전체가 동의해주지 못했다, 반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러기- 아쉬움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걸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예, 예. 그 누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부의 주요한 이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근데 광범위하게 끌어내지 못했다. 저도 정말 문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떤 점입니까? 그냥 인사죠, 인사. 지금 말하시는 말 때문에 인사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성의 멤버들이 마음에 안 차고 구태위원회에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기성의 가장 유능함을 앉혀서 내 거를 만들었어야죠. 그게 검찰총장이건 과학비서관이건 인사수석이건 또 역시 한참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만할게요. 김 선생님은 네. 예,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걸 그렇게 그냥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을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요. 예.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경제 문제 특히 관련해서 뭘 잘못했는데까지 가셨는데 그 전에 꼭 짚어야 될 게 기존의 지표로 보는 기존 방식의 지표로 보는 경제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분명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신용등급이다. 그러면 저희가 AA예요. 대부분의 이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일본보다도 한참 높고 중국과 일본보다 2단계씩 높아요. 예. 아니 다른 거 다 놔두고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4위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규모 있는 그러니까 305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경제 성장률 1위예요. 예. 그다음에 근래 보면 지난 5년간의 가계소득 성장률, 개인 근로소득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지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억울해하는 게 난 너무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길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언론이 뭔가 왜곡돼 있다 그러면 정치면 사회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맨날 티격태격하는 그런 장이라고 감안하고 본다고. 이 경제 기사가 한국은 가장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뭐 짧게 얘기를 하자면 무조건 공격해서 악의적으로 국가의 어떤 이 정책 집행의 결과물을 나쁘게 묘사해야만 기자인 양 돼 있는 이 비틀어진 풍토. 한국의 경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이 정말 아주 굉장히 비틀려 있는 이 자의식은
뭐 정말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데 사주가 아니라 경제부를 사글이 어떻게 뒤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나 다른 나라에 어떤 이런 사례가 있나 모르겠어요. 어떠한 객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쁘게 보이냐 제목 장사해갖고 이를 읽어보면 그 기사의 결론은 정부가 되게 잘했다는 건데 제목과 분위기를 보면 매우 뭐가 잘못되어 있다냐 읽히도록 이건 보수신문 뭐 진보신문 할 거 없어요. 흥분이 되네. 참여정부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였냐면 국정 홍보행정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악화돼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보도라도 제대로 해주면 진실은 뭐 놔두고라도 사실 보도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한 사회라고 하는 게 되게 이 유기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서 단순히 이게 이 언론 사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사회적인 문제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정치 권력의 작동 방식과도 관련돼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촛불혁명 과정을 통해 이번에 서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 그 서초 대첩할 때도 보니까 저도 거기를 좀 가봤는데 언론 얘기가 반드시 나오더만. 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 두 개가 이제 탁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따로이지 않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언론사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 언론 정책이 그동안 있었나? 이제 언론 정책 그러면 자꾸 무슨 언론 탄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언론사 세무조사 떠올리죠. 정론을 형성할 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심이 제대로 수렴되고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잘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언론 시스템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가. 사실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언론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 어떤 입법 과정을 통해서든 반드시 좀 접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하여간 모시고서 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무엇이 아쉬웠나를 한참 얘기를 했는데 뭘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별로 아쉬운 게 없다는 아니 잘못된 게 없다는 뜻이죠. 그렇구나. 너무 오만한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네. 안에서 네. 스스로를 예. 쉽게 말해서 까야 그 반응해 주는 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예. 좀 그 얘기 좀 가서 좀 해주세요. 예. 네.